이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사회자이긴 하지만 이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별로 개입할 여지도 없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10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사회자가 또 해야 될 일이 점심 시간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7분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세 분이 이제 토론을 해주실 분은 국가전략안보연구원에 계신 조은정 박사님이십니다. 이제 북한 핵 문제도 많이 연구를 하셨고, 예, 그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조은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이름을 한번 정정해드리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거기 명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벤자민 영 선생님이 주신 그 PPT를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북한은 미국은 북미 관계는 왜 이렇게 감정적인 게 이렇게 제일 먼저 드러나는지 그게 또 사실은 얘기하기가 굉장히 좋죠. 매스미디어에서 늘 북미 관계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려집니다. 이들이 감정을 앞세운 이런 설전, 사실은 전쟁은 북미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죠, 직접적으로. 그렇지만 이들의 설전은 정말 70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이 감정선을 읽는다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 감정의 증폭을 함으로써 이들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떠오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전쟁이 70주년이 됐고요. 결국에는 70년간 적인데, 뭐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국제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북한은 무려 70년인가, 적어도 70년간이나 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흥미롭다.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게 계속 적일 수 있지? 러시아나 중국도 갈등을 빚었지만 그 탈냉전 이후에 대탕들을 맞았고, 지금은 서로 그렇게 갈등을 빚고 있지만 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서로 늘 갈등 관계 있지만 말로라도 그렇게 좀 조심을 하는데, 이 둘은 정말 어떤 관계인지 싶을 정도로 세상에 이런 철천지 원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북미 사이에는 왜 그런 감정의 골이 계속 패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벤자민 연 선생님께서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례들 세 가지를 꼽아주셨고, 그리고 이것은 특히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신 핵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북미 정상이 만나서 그 해에는 남북 정상도 만났고요, 북미 정상도 만났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만났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본문에서는 주신 그 PPT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이 또한 감정이죠. 이들은 정말 그러면 화해할 수도 있겠는데 하는 사람들의 낙관적인 그 어디언스로부터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지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감정들 불러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공개적이라는 거죠. 이런 특징들은, 북미 관계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항상 그 최근에 얘기를 하자면 트럼프와 김정은 브로맨스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편지 20여 통 이상의 그 사랑 편지 같은, 연애 편지 같은 것들이 서로 오고 갔고, 그리고 지난 3년간 누구보다도 굉장히 서로를 주시하는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해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또 왜인지, 그렇다면 감정이 국제정치학에 이게 무용한 건지 유용한 건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듬과 동시에 이제 벤자민 선생님께도 이제 좀 논의를 좀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감정의 역할이라는 건데요. 국제정치학에서 항상 논의되어 오죠. 이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북한의 부정적인 감정 증폭시키는 걸 좀 볼까요? 그 북한이 이렇게까지 지난 70년간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욕을 다 끌어서 노동신문에 이렇게 한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런가? 이걸 해서 북한이 얻는 이득은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뭐 단순히 드는 생각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강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김동민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제국주의 혹은 뭐 반둥반도 이후로 이제 계속 발전되어 왔던 그 맥락에서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탈냉전 이후에는 소련의 몰락 이후에 내가 소련을 계승한 사회주의에 계승한 국가로서 리더십으로서 내가 할 말은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고요. 대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주 타겟이죠. 주 어디언스인데 미국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듣는 모든 사람이 듣게 해요. 전 세계인들이 그걸 듣게 하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냥 노동신문에서 자기네들끼리 떠들던 얘기를 물론 SNS나 뭐 이런 매체가 발달돼서 뭐 그 덕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은 전 세계인이 다 듣도록 얘기합니다. 욕하는 당사자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분명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일환인가? 그렇다면 국가가 뭐 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가 커뮤니케이션을 공개적으로 하는 방법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프로파간다라는 방법을 썼었고요.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이제 하일리 디벨롭드 메서드를 보자면 이제 네이션 브랜딩이죠. 국가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서 상품을 더 잘 팔리게 하고 보통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페이버러블하고 포지티브한 이미지를 팝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국가 주도로 만들어지죠. 거기에 기업이 편승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이미지를 팝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네이션 브랜딩의 프레임을 따르자면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최근에 열병식에서 보셨듯이 뭐 대규모 퍼레이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밤에 깜깜한 밤에 환한 조명을 통해서 마치 어떤 분의 이제 표현을 빌리자면 구세주 혹은 부활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 그리고 또 눈물을 흘렸단 말이죠. 그리고 남녘 동포까지 걱정해주는 이 오지랖.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말이 통하는 상식적인 국가일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얼핏 들게 합니다. 동시에 그 이중적인 그 감정이 들게 하는데요. 이제껏 보지 못했던 대규모의 ICBM 고체 연료가 이제 탑재돼 있고 핵탄두도 이제 다발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것에서 굉장히 공포를 사람들이 느끼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중적인 감정을 북한의 그 시그널로부터 우리가 캐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벤자민 영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사례와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이 감정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모셔널이 이레셔널하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바탕으로 새겨보자면
그 북한이 이것이 의도한 정치적인 기제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어텐션이 북한의 지금 이 최빈국한테 쏠려 있고 적어도 지난 3년간은 북미 관계가 관심 끌기에 굉장히 성공한 것이 아니냐. 이 점에서 이 북한 어텐션 시커로서의 그 북한이 한 외교수를 꼭 비합리적이라고만 볼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흥미로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을 북한이 엄청나게 아주 높게 표출을 하는데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정치적인 그런 의도와 동기도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토론을 그냥 그도 1대1로 진행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 벤자민 영 교수님 아직 온라인에 계신가요?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Sure. How much time do I have? Around 5 minutes, please. Okay. All right. I'll be quick. Thank you so much for the comments. I truly appreciate it. I agree with some of your minor criticisms of my presentation. I think I'm a bit negative on the role of emotions in U.S.-North Korea relations in that there can be a positive role that can be played in it as well. I focus on anger and fear, which are inherently negative. But there's a lot to be said about other emotions as well, whether that's joy, whether that's happiness, whether that's excitement. You saw that during the Trump and Kim Jong-un summits in Hanoi and Singapore, is that there was a lot of excitement. There was a lot of happiness that there was finally diplomatic contact between the two leaders. I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could be further researched as well. And also, I kind of think of emotions sometimes as irrational, but I think that emotions can sometimes be very rational. It's a very human instinct. It's a very human thing to have, to be happy, to be sad, to be angry. This is something that all humans have, regardless of their national and ethnic background. So I think that perhaps Kim Jong-un specifically has really emphasized emotion in his own public speeches. In his recent speech at the parade, at the military parade, he cried quite a bit. He displayed sadness that COVID-19 had really hurt the world. He talked about his comrades in South Korea, and he also cried about the fact that he was joyful over the fact that there was no apparently COVID-19 cases in North Korea. Kim Jong-un has been especially adept at mobilizing these emotions, and he talked about his love for his countrymen. That is something that I think is very different from Kim Jong-un, but it's something that I think really ties Kim Jong-un and Kim Il-sung together, is this mobilization of emotions. It really does seem like Kim Jong-un is a different leader from his father. And I think that the role of emotions under Kim Jong-un's regime is a really interesting path for further research. So I just want to thank you again for your comments. 예, 고맙습니다. 예. 두 번째 그 토론을 맡으실 분은 서강대학의 이현미 박사님이신데요. 18, 19세기 이제 동아시아 그 외교 관계를 연구를 하시고 또 최근에는 이제 위안부 문제도 연구를 하셨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7분 정도 부탁드리고요. 예. 그 소진영 선생님 글 잘 읽었습니다. 그 덕분에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특히 그 태원지라는 흥미로운 고소설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한제국기 혁명 개념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 이 소설의 인물들이 그 오랑캐가 이제 지배해서
천명이 사라진 이제 중원을 떠나서 태원에 가서 혁명을 한다. 그러면서 천명을 자처한다는 그 서사가 거의 따로 다뤄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매혹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천화도에 대해서는 그 소진영 선생님도 참고 논문에 그 참고 문헌에 인용하셨듯이 그 임종태, 배우성, 오상학 선생님 등 국사학계에서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백규의 환영지에 대해서는 김봉곤 선생님이 2016년에 이제 논문을 실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태원지의 경우에도 여러 고소설 연구자들이 조선 후기 타자 인식과 시공간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꽤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연구들을 잘 가로지르면서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이 논문의 과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의 그 독창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발견했는데요. 그 첫째는 소진영 선생님이 그 하이 인텔렉추얼들이나 아니면 그 스테이트 스폰서드된 왕실이 제작한 어떤 역사 지리서나 세계 지도가 아니라 익명의 천하도, 그리고 그 한미한 학인 선비들의 지도, 그리고 여항의 소설을 자료로 택해서 이 18세기 조선인의 세계 인식에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 18세기의 오디너리 코리안 피플의 이 파퓰러한 지리적 상상력에 왜 새로운 서구 지리 지식 플러스 산해경 같은 전통적이고 미신적인 공간 인식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1995년에 그 University of Chicago Press에서 나온 그 The History of Cartography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2권에서 게리 레드야드가 그 카르토그래피 인 코리아 항목에서 제기했던 질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는 그 실증적인 세계 지도와 서양 지리 지식이 조선에 이미 많이 들어와서 널리 퍼진 18세기 이후에 오히려 지도 제작술이라는 측면에서는 퇴보한, 낙후한, 굉장히 중국 중심적이고 산해경에 나오는 상상의 지명들을 차용한 천화도가 유행한 까닭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조선인들에게 이미 내면화되어 있는 중화주의적인 세계관의 영향, 그리고 다가오는 어떤 서양에 대한 공포와 우려의 감정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소진영 선생님이 이 논문에서 조금은 다른 결의 그 중요한 주장들을 개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발표문에서 언급된 그 이종휘가 1756년에 그 마테오 리치의 고려 만국 전도를 사흘 만에 베낀 리마두 남북극 독이라든가 아니면 위백규가 1770년 환영지 필사본에서 사실은 그 조선에서 제작된 굉장히 그냥 대중적인 지도인 천화도를 마테오 리치의 지도로 착각했던 사례, 이거를 보통은 어떤 서양 지리에 대한 무지, 지식의 부족, 원본의 훼손이라고 보통들 많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나름대로 세계를 이해한 어떤 결과물로서 특정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이 논문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8세기 조선인들에게 서양 근대 지식의 수용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19세기까지,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서양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동아시아인들에게 이거를 굉장히 역사적으로 태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서 그 바깥 세상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어떤 개방성이라는 태도나 감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요. 그 동사라는 그 조선의 역사, History of the East를 쓴 이종휘의 사례에서처럼 굉장히 중화주의적이면서도 북벌적인, 그 당시로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의 지식인도 지구라는 어떤 새로운 공간 인식이나 서양 지리 지식을 기꺼이 항의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이해가 오히려 소중화 의식을 강화하는 배타적인 정체성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그 태원지라는 소설에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 어떤 표류나 정복을 통한 공간의 이동, 그리고 지리적 확장이 반드시 어떤 미지의 역사 세계를 여는가, 오히려 중원이 아닌 가상 공간인 태원에서도 기존의 중화주의, 그리고 야만 문명의 어떤 이분법적인 배제가 반복되는 모습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지식과 태도, 그리고 지식과 어떤 평화는 굉장히 서로 다른 그런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토론자가 생각을 보태자면, 이들 18세기 조선 지식인들은 서양의 역사 지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그곳에 가본 적이 없이 한역 서학서를 통해서 전해서 읽고 전해서 듣고 인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위백교의 경우에도 마테오 리치의 세계 지도를 직접 열람하지 않고 어떤 5대 주설 같은 지리 지식을 소문으로만 접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원형 천화도를 마테오 리치의 작품으로 오인한 바 있습니다. 이 천화도에서 범주화되어 있는 이 바다 바깥, 해외 혹은 중화의 바깥, 화외라는 곳은 이게 지리적으로 접근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실은 어떤 이 동아시아 전통 국제 질서에서는 배타적 신속 관계, 4대 관계에서는 접근 불가능하고 탐험될 수 없는 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지식은 근대 과학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관찰과 경험의 산물이 아니고 중세적인 지식의 형태인 어떤 원리와 철학, 규범, 우주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그 소 선생님께서 논문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천화도가 속해 있는 지도첩 뒷면에 보면 중국, 일본, 유구 같이 조선이 굉장히 오랫동안 직접 교류해온 이웃 국가들에 대한 역사 지리는 굉장히 비교적 실증적이고 자세한 데 반해서 이 조공 권역을 넘어서는 직방 외의 세계로 갈수록 이 산해경에 의존한 부회적인 명명, 다시 말해서 이제 새롭고 낯선 것을 자기가 익히 알고 있는 것에 빗대어서 이름 짓는 것이 증가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러운 해석을 좀 던져보고요. 그 위백교의 그 1882년 목판본에 나오는 서양 제국도의 뒷면에서 서양 항해술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이 논문의 또 다른 독창적 기여는 그 8페이지에서 12페이지에 이르는 표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소 선생님의 정말 그 아주 노고의 산물인데요. 그 줄리오 알레니의 직방 외기하고 그다음 위백교의 환영지 그리고 이종희의 그 리마두 남북국도에 나오는 그 세계 지리에 대한 그 범주화 그리고 지명 비교의 테이블입니다. 이 어떤 이 익명적 존재의 세계에 이름을 부여하면서 주체의 세계 인식과 자기 인식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 지도에서 네이밍이라든가 라벨링이라든가 텍스트 간의 이 하이어라키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버전에서는 이 표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연구를 진척시키면서 어떤 이제 전망과 해석 전략들을 가지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그 이종희가 구라파 편에서 처음 언급한 그 고만이의 뜻이 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17페이지 하단에서 18페이지 상단으로 이어지는 그 천화도의 그 방어지도, 디펜스 맵, 관방도로서의 그 함의에 대한 해석인데요. 그 18, 19세기 동국여 지도가 그 어떤 북벌론적인 어떤 목적의식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그 해방, 어양, 시 디펜스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그 여기에 질문을 제기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일본의 중화문명 속 위치에 대해서도 조선 유구와 동일한 그 조공국으로 이렇게 이 천하도들이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기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8세기가 되면 이미 현실 권력으로서 청의 정당성을 인정한 분위기가 조선에서도 자리를 잡고 따라서 북벌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전략적인 함의보다는 이념적인 함의를 띠면서 소중화주의로 기울어지게 되는데요. 그에 비해서 임진왜란 이후에 줄곧 조선은 일본에 대한 굉장한 위협 인식을 지속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구와 일본의 그 중화 체제 내 지위와 어떤 어떤 신뢰성에 대한 조선의 판단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청과 일간에는 사실은 조공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론도 예상되고 논거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그 논문에서 유교적인 지리 인식에서는 장소가 시간, 역사와 항상 결부되어 나타난다는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화도 같은 18세기의 그 굉장히 대중화된 세계 지도와 태원지 같은 소설에서 요괴나 괴물로 나타나는 이 타자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공포와 혐오의 감정에는 이 고려시대의 몽골 지배라든가 16세기 말 임진왜란과 17세기 병자호란 등 일본 청과의 전쟁의 경험과 그 사회적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소 선생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아주 구체적인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그러한 이제 무지가 나타나는 조건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지적도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보다 더 훌륭한 토론이어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하신 가리 레이아드의 이제 이 책들이나 기존의 지리학자들하고 저하고의 구별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지리학자들은 천화도를 지도 제작자, 전문 지도 제작자라 상정을 하고 자꾸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그리는 거거든요. 지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조선 후기에 지도 제작법이 발달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메카토르 기법 같은 거를 도입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축척 지도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발전들을 보입니다. 이 지도는 그냥 민간에서 유통이 되는 그냥 일반인들이 만들고 유통시키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인문지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기존의 이제 역사학자나 지리학자들하고 저하고 이 지도를 보는 기본 입장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이제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넘어오면서 앞에 있는 천화도가 약간 클리셰 같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9세기 여지도 계열로 가면 뒤쪽에 그냥 지금 우리가 지구를 그리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지도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천화도를 한 장 집어넣어요. 이렇게. 천화도를 집어넣고 중국도 뭐 이렇게 쭉 나오고 나중에 이제 지구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이런 식의 이제 형태의 지도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도대체 거기에서의 천화도는 무슨 의미냐? 이미 지구 전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산해경에 의존한 사회, 그러니까 부회적인 명명이 증가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서양 지식을 인정하더라도 그거를 하나 꼭 집어넣어야 뭔가 자기네들의 사유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백교하고 이제 이종희의 이마도 남북극도기 같은 경우에는 위백교는 거의 직방회기를 그대로 베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직방회기 설명 중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뺍니다. 그리고 분류를 할 때 그 직방회기에서는 섬이나 국가 이름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본인이 국가 이름을 부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좀 특이한 것들에 좀 부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종희 같은 경우는 이종희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조선은 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본 레플리카는 3m가 넘는 레플리카를 봤을 거거든요. 그럼 그 작은 방에서 하필이면 이 사람이 그 3일 동안 빌려온 그 기간이 장마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당에 널어놓고 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접혀져 있는 지도를 펼쳐가면서 봤을 겁니다. 펼치고 접고 펼치고 접고 하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짚은 걸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사실 남아메리카가 훨씬 더 좀 흥미로운데 남아메리카는 칠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직방회기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칠레가 그 천주교 세계에서는 되게 중요한 국가가 되면 칠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은 파타고니아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마 파타고니아를 언급한 최초이자 최후의 그 조선인일 것 같은데 뭐라든지 아니면 칠레 대신 리마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가 짚는 게 있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가도 아니고 수도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놓은 거고요. 고마니는 제가 이게 기본적으로 마테오리치의 지도 자체가 16세기 유럽 지도를 베낀 거라서 16세기 유럽 지도들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되게 찾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카바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선생님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하신 질문이 사실 제가 굉장히 논증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지리 인식과 외부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일반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리와 외부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많이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8세기, 19세기의 조선의 관료들은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충청도나 경상도, 그러니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혹은 북쪽 지역에서는 관료들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중심 관료들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급 외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은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 일본하고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프랑스 쪽 자료에도 있고 조선의 이제 민간에서 돌아다니는 사초, 그러니까 승정원 일기나 조선왕조실록을 만들고
거긴 집어넣지 않고 빼돌린 사초들이 있는데 그 사초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프랑스에 또 동일한 자료가 있고 우리 이제 민간에서 도는 사초에 남아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게 프랑스하고 조선 사이에 1847년에 주고받은 외교 문서거든요. 거기에 보면 프랑스에서 1839년에 왜 너네가 천주교 신부들을 죽였냐라는 불만을 표출을 하면서 그때 이제 너네는 중국, 일본, 만주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냥 돈도 주고 내보내지 않냐. 근데 왜 우리는 죽였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이 일본, 중국, 만주는 우리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은, 외교 관계를 맺은 국가들이다라고 답변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하고는 다르다라는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실 이게 중앙 관료들이 그리고 그게 민간에 굉장히 이렇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중앙 관료들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과 일반 사대부들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이 꼭 같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공간과 시간의 문제는 너무 긴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공간과 시간을 분리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지만 본인들이 그걸 분리해서 표시할 수 있는, 리프레젠트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편의상 하늘 지도하고 땅의 지도를 나누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지구라는 사실을 보고 지구에 대한 지도를 봤을 때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이게 하늘의 지도와 하늘의 원리와 땅의 원리가 합쳐져 있는 지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옛날 사유 방식에서는 시공간은 분리되지 않지만 시간은 흘러가되 공간의 배치는 고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고정된 공간 안에서의 변화는 일어나도 예를 들면 조선은 늘 중국의 옆에 있어야 되고 유럽은 중국의 서쪽에 있어야 되고 이거는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태원지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경우죠. 이 사람들은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중국을 떠나서 태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기존에 이제 그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공간과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인식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공간관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발표 이제 토론을 읽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왜 사람들이 자기가 잘 모르는 미지의 영역은 괴물, 요괴의 영역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실질적으로 보면 최근에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미북 관계나 남북 관계나. 예, 그 마지막 그 토론자는 옥창준 선생님인데 발표를 해주신 김도민 선생님과 함께 지금 이 한국 냉전사를 연구하는 학자 중에 떠오르는 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5분 정도 그 토론, 7분 정도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아무튼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학술 토론을 발표를 듣고 또 토론의 기회가 생겨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략하게 제가 준비한 토론문을 읽는 식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민 선생님의 발표를 이제 아까 잘 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2010년대 정도부터 한국에서 이제 주로 문학 연구자들이 냉전기에 한국이 왜 이렇게 제3세계와 거리가 멀었는가, 혹은 한국이 왜 이렇게 반둥 국가들과 잘 어울릴 수 없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냉전기에 나온 여러 잡지도 읽고 최인훈의 광장 같은 소설도 이제 새롭게 해석하는 등 이제 여러 연구들이 한국 학계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소설과 잡지에 나온 글들이 해당 시기에 이제 상상력을 보여주고 또 이제 감정을 잘 드러내는 텍스트들이긴 하지만 한국 학계 이제 특이한 점이 이제 이 시기를 다룬 외교사 연구가 많이 없다, 이런 게 이제 주로 약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외교 경험이 이제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이제 문학 연구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기초공사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제 김도민 선생님의 연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외교사 연구를 먼저 이제 기초공사를 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외교사 연구와 이제 문학 연구의 활발한 소통 속에서 이제 냉전 연구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김도민 선생님의 글은 이제 역자 학자의 글이고 주로 이제 노동신문 기사와 이제 여러 외교 사료들을 통해서 북한의 제3세계 외교를 이제 복원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도민 선생님의 연구는 북한의 제3세계 외교가 어떤 단일한 덩어리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비동맹 회의를 보는 좀 복잡한 시선이 있었고 또 이제 비동맹 회의보다는 초기에는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가 성사되길 바랬다 이런 거를 이제 문서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도민 선생님이 전해주는 당대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저 역시 100% 동의하는 바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북한이 인식한 당시 냉전 국제정치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일정한 감정과 희망을 담은 좀 당위적인 국제질서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북한이 어떤 냉전을 경험했고 북한이 인식한 냉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김도민 선생님의 연구가 지니고 있는 의의가 되게 크다는 건 이제 저 역시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도 든 생각이지만 이제 당시 냉전 상황에서 이제 2차 반둥 회의가 무엇이냐, 또 비동맹 회의가 냉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제 김도민 선생님만의 의견이 조금 더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반둥 회의 이런 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애당초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단순히 지리적인 공간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모여서 이루어진 회의가 어떻게 보면 1차 반둥, 1955년 반둥 회의인데요. 그렇게 이제 지리라는 어떤 감각에 기반해서 기초했던 회의체가 일회성 행사를 넘어서 냉전기에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었던 기획이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선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면 여기에서 과연 남북한, 이 글에서는 이제 북한의 역할이 주로 다뤄졌지만 북한이 할 수 있었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본다면 제 생각엔 크게 두 가지 연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이제 2차 반둥 회의가 냉전사에서 중요하다라고 인정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남북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세밀하게 따지는 작업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런 반둥 회의의 위상 자체를 증명하는 걸로 시작하기보다는 우선 북한의 냉전기 외교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2차 반둥 회의 결렬 그 과정에서 북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더 작은 그림을 보는 작업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우선 이 글은 제가 생각할 때 2차 반둥 회의에 대한 위상을 증명하려는 목표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북한의 외교사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작업이 조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이 2차 반둥 회의의 위상을 좀 더 밝혀주는 식으로 논문을 보완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반둥 회의를 접근하는 여러 연구들이 반둥 정신을 되게 좀 감정적으로 좀 좋은 의미에서 이념화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제 반둥 회의가 그렇게 기억되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냉전에서 제3세계가 많이 연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3세계주의의 어떤 표본으로서 반둥 정신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많은데 오히려 김도민 선생님의 연구에서는 반둥회의, 2차 반둥회의를 이제 주로 주목하셨지만 이게 비동맹 회의랑도 다르고 당대에는 이제 북한, 중국이 비동맹 회의는 비판했고 또 이제 제2차 반둥회의를 성사시키기에 노력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제가 들었던 가장 큰 질문은 이제 북한, 중국만으로 2차 반둥회의의 전체상을 포착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딱 이 논문에 더 초점을 맞추면 북한이 이제 제2차 반둥 회의에 있어서 이제 관찰자 이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1955년 1차 반둥 회의도 그렇고 이후의 역사 전개 과정에서도 반둥 회의의 핵심 국가는 아무래도 중국, 인도, 이집트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도 나왔지만 중국, 인도 간의 분쟁을 겪는 상황에서 2차 반둥회의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없다는 건 아마 김도민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인도가 비동맹 회의를 주도했기 때문에 사실 중국, 북한은 인도가 주도하는 비동맹 회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비판적인 시선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이 발표문에서도 드러났
이 2차 반둥회의에 직접 초청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 2차 반둥회의가 성사되냐 못 되느냐 이 과정을 되게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던 행위자는 분명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했지만 깊숙한 논의에 참여할 수 없었고, 기본적으로 그나마 관계가 깊었던 게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나 중국의 쩌원라이 같은 사람일 텐데, 중국 그 수카르노 역시도 이제 65년에 가면 9월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쿠데타가 나서 실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그 이후부터는 반둥 회의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 2차 반둥 회의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소스가 없고, 주로 이제 중국을 통해서 제가 보기엔 소식을 좀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있는 상황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북한과 중국이 좀 입장이 다르다는 점도 이 논문에 조금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제 중국은 제2차 반둥회의가 나중에 성사가 안 되는 걸 두고 나중에 언젠가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좀 관망하는 입장이었다면, 북한은 좀 이제 2차 반둥회의 자체가 결렬될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적 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좀 판단하는 그 둘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이 글에서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후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이제 2차 반둥회의가 결렬된 이후에 중국은 마치 그냥 중국과 소련이 직접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개입하듯이 그냥 1대1로 중국이 아프리카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에 비해선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전엔 비판했던 비동맹 회의에도 이제 70년대에는 가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이제 1975년에 남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한만의 비동맹 회의 단독 가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역사상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제 생각에는 발표문에서는 잘 다루어지진 않았지만 제2차 반둥회의 이후의 상황까지 조금 더 언급을 해주셔야 이 글에서 북한이 바라보는 냉전의 상이랄까요? 이런 게 조금 더 잘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1965년 이후의 상황을 바라보는 북한의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아프리카를 바라볼 때 중국과 북한 사람들은 조금 약간 얕게 보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자력갱생을 못한다거나 이런 식의 약간의 감정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런 감정에 기반한 이후의 행보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조금 더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 역시도 이제 정리되지 않은 생각인데, 어쨌든 김도민 선생님 발표문을 들으면서 반둥회의와 비동맹회의가 되게 다르다 이런 걸 이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연구 경향인 것 같습니다. 제3세계를 하나로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쪼개서 반둥적인 것도 있고 뭐 비동맹 회의적인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세분하게 분석적으로 보는 게 이제 최근의 연구 경향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디까지 계속 이제 분절적으로 분화해서 볼 것인가, 이런 좀 근본적인 고민을 저도 하고 있어서 김도민 선생님의 의견이 좀 궁금했는데, 어떻게 보면 북한의 반둥회의가 있고 중국의 반둥회의가 있고, 또 아까 제가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알제리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바라보는 반둥회의의 모습이 다 다른 것 같고, 각자가 이 반둥회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 다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둥회의란 걸 뿐만 아니라 비동맹도 그렇고 제3세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파편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되게 또 다양한 그림이기도 한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단순히 이제 반둥 정신으로 이상화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정말 역사학자 입장에서 좀 현실 있는 그대로의 반둥회의를 본다면 이걸 어떻게든 좀 통합할 수 있는 또 다른 서사가 가능할지, 이런 고민이 좀 들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글 자체는 반둥회의를 되게 좀 차분하게 이제 중계해주는 식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냥 이제 역사학자이시지만 이 시기에 반둥회의 국가들 혹은 북한의 외교를 바라보는 선생님만의 약간 솔직한 감정이 있다면 그런 걸 조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토론자가 또 솔직한 감정을 요구를 하네요. 그 김도민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지금 그 플로어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1955년에 이제 남북한은 반동회의에서 다 초청을 못 받았는데 65년에는 초청을 받죠. 근데 이렇게 남한도 초청받은 것에 대해서 북한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내심을이나 뭐 해석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예, 김동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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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 옥천주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그 답변과 질의가 뭔가 저는 이게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보다 보니까 좀 큰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좀 많은 고민을 미리서 좀 토론문을 받아봤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은 잠깐 먼저 그 플로에서 하신 분의 답변은 간단하니까 먼저 좀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바라보는 남한 요 시기에 6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둘 다 초청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과연 남한을 어떻게 바라봤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어요. 저도 되게. 근데 생각보다 제가 아까 언급 잠깐 해드렸지만 공보에 64년 공보에 남북한이 동시에 초청됐다라고 잠깐 언급하고 맙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제가 사실 남북한을 같이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희가 너무 남한이 우월하고 너무 세지만 사실 요 시기에는 반대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외교적 역량이라고 따졌을 때 이 시기에 북한이 훨씬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앞서 나가고 있고 압도하고 있던 북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드라이하거나 별 관심이 그러니까 관심이 있더라도 별로 이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건데 반대로 제가 남한도 좀 많이 봤는데요. 오히려 남한은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원래 55년의 반동회의에 대해서 이승만 정권은 엄청나게 비판하고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엄청 비판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도 상대해야 된다. 그 맥락이 바로 북한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를 따라가야 된다. 어떻게든 앞서 뒤처진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가야 된다라는 정말 민감하게 외교 사료에서 제가 외교 사료를 보면은 계속 주시하고 관련해 가지고 북한은 왜 참여했으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이게 끊임없이 북한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북한의 인식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거는 뭐 자료적 한계일 수도 있지만 남한에 대한 인식이 어쩌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당시에 남북한의 어떤 외교적 위상의 차이에서 좀 기인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도 조금 제가 좀 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옥찬주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을 뭐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는 이제 가장 크게 요 반둥 2차 60년대 초반에 있었던 2차 반둥회의 준비에 대한 이 좌절의 과정 속에서의 어떤 큰 그림, 그러니까 반둥이라는 게 가지는 어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냉전이 강화됨과 동시에 조금 냉전이 바꿔지는 그 60년대 중후반의 그 맥락 속에서의 어떤 반둥의 의미를 좀 계보를 좀 그려달라 이런 맥락이신 것 같아요. 큰 그림 거기에 대한 한 가지랑 두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65년 이때의 어떤 북한과 중국의 어떤 미묘한 입장 차이가 그 이후에 구체적인 전략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랬을 때 북한이 어떤 이 반둥이나 이런 걸 바라보는 시선은 또 어땠는지에 대한 좀 뭐 솔직한 저의 입장을 좀 궁금해 하셨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말씀하신 이게 저도 이제 박사 논문 쓸 때는 그냥 디테일하게 사실 이게 사실들을 정리하는 데 좀 급했었고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옥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공사를 이제 조금 시작한 건데요. 이게 우리가 반둥회의나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이게 보면서 박사 논문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발표를 해서 썼지만 이제 그러니까 제 2차 반둥회의하고 그 비동맹 회의만 정리를 했지만 사실 이 두 회의가 어떤 외교적 회의로서는 되게 정상급, 그러니까 국가 원수가 가는 정도의 정상급의 되게 급이 높은 회의였기 때문에 거기에만 주목을 했지만 사실은 55년 반둥회의 이후에 제가 다루지는 못하고 이제 저도 관심이 있고 뭐 문학하시는 분들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사실 아시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회의라든지 아니면은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 회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잠깐 언급한 64년에 있었던 제2차 평양에서 열린 아시아 경제회의, 경제토론회뿐만 아니라 62년에 사실 1차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많은 또 다양한 회의들이 사실 열립니다. 그랬을 때 이 구체적인 회의들이 열렸을 때 과연 이때 소련은 어떨 때도 참가하거든요.
중국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과정들이 기초들이 좀 정리가 되고 이 계보가 좀 그려져야 사실은 말씀하신 옥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둥의 어떤 위상이라는 게 좀 명확해질 것 같은데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좀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이게 사실 궁금하고 앞으로 좀 더 제가 이제 사실 박사 논문 68년에 끊겨 있는데 70년대를 제가 좀 이어서 하고 싶은 욕심이 이런 맥락인 건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북한하고 중국이 뭐랄까요 좀 같은 맥락이었다. 잠시 이제 문학혁명 이후에 조금 좀 대립하긴 했지만 같은 맥락이었다라고 크게 정리가 많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 65년 요 시점부터 조금 미묘하게 드러나듯이 이 중국이 바라보는 어떤 제3세계 비동맹 운동 그리고 북한이 바라보는 비동맹은 전략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거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중국은 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의 어떤 소련을 배제하는 그러니까 중소 갈등에서 소련을 배제하고 사회주의를 배제하는 상태에서 어떤 중국의 어떤 바운더리 속에서의 어떤 헤게모니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반면에 북한은 중국과 소련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사회주의든 어쨌든 뭔가 이 비동맹에서도 뭔가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중국과는 결이 다른 입장이 있었고 그게 70년대 비동맹 회의를 둘러싼 중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로 좀 귀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저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후에 제가 좀 더 연구를 통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꼭 질문하시고 싶은 분 있으세요? 예,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도 이제 국제관계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저는 이제 어떤 구조 그런 것보다도 실제 어떤 벌어지는 사건 또 그 사건 속에서 주고받는 행동들이 그 국제관계에서 그 행동하는 주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편인데요. 특히 이제 이거를 그 감성이라는 문제로 또 접근을 하면은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됐을 적에 오늘 이제 소 선생님 여러 발표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건, 공간에 대한 개념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이제 많은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그 발표를 해주신 분들, 토론을 해주신 분들, 또 청중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세션이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